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로우전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유럽의 광기 어린 지도자들이 트럼프가 제시한 영토 교환 구상을 맹렬히 만류하면서 러시아와 계속 전쟁을 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악관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서 돈바스 북부 지역을 러시아에 내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츠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돈바스 일부를 내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플로리다를 내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돈바스의 몇몇 거점은 고도로 요새화된 지역으로 구축하는 데만 몇십 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비공개 회담에서는 그보다 더 과격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알렉산더 스투프 대통령은 돈바스의 크라마토르스크와 슬라비안스크를 훈족에 맞서는 요새라고 묘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스투프는 러시아군을 훈족에 비웠습니다. 러시아를 예측 불가능하고 잔혹한 야만인 훈족에 빗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이 같은 비유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역사적으로 훈족을 자주 거론합니다. 1900년 7월 27일 카이저 빌헬름 2세는 중국 의화단에 대한 복수작전을 명령하면서 5세기 중부 유럽 일부 지역을 통치했던 훈족의 왕 아틸라처럼 적에게 무자비하게 맞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도 소련의 붉은 군대를 몽골족과 비교했습니다. 나치 붕괴가 임박했을 때 요제프 괴벨스는 라디오 연설에서 몽골의 폭풍은 우리 도시의 성벽에서 격파될 것이라면서 베를린을 최후까지 방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일에서도 같은 프로파간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독일 역사가 미시아 마이어는 프랑크푸르트 알게마는샤를 통해 푸틴은 새로운 아틸라인가, 새로운 훈족의 침략이 다가오고 있는가란 문장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를 마피아와 같은 조직에 얽매여 약탈로 먹고 사는 국가로 묘사했으며 유화 정책으로는 억제할 수 없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때로 폭발적인 공격성을 지녔으며 핵 주유소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사회를 갖춘 통합국가가 아니라 마피아 같은 구조로 가득 찬 실체로 국민들에게 제국주의적 꿈의 실현을 제공해 지배 엘리트의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란트 동방 정책과 관련된 향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유화책은 실패할 운명이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대통령 스투베 발언은 그리 놀랄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스웨덴계이며 한때 핀란드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자들의 후손입니다. 스웨덴인들은 15세기부터 자기네들을 고트족과 동일시해왔습니다. 고트족의 역사적 원수는 훈족이었고 따라서 16세기 말 스웨덴 왕국의 이익이 모스크바 제국과 심각하게 충돌하면서 러시아인들은 스웨덴인들에게 훈족이 됐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스스로를 피노 우그리안이라면서 헝가리인의 사촌으로 여깁니다.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같은 훈족에서 찾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마자르인들 역시 매우 거칠고 호전적이었지만 아틸라의 사망과 그의 제국이 멸망하고 4세기가 지난 후에야 판노니아에 나타났습니다. 또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은 소위 의지의 연합과 불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계 스웨덴인인 스투베 발언에 코웃음을 칠 뿐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야 어찌됐든 훈족이란 용어는 편안한 유럽의 정원을 파괴하려는 사납고 피해 굶주린 야만인들을 지칭하는 여러 용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도 유럽인들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는 TF1, LCI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들을 포식자 괴물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뭔가 계속 먹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오래전부터 러시아인들을 야만인, 아시아인, 훈족으로 불렀습니다. 대조국 전쟁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오늘날의 러시아인들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날에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착 농민으로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러시아인들은 특별히 호전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시대에도 프랑스는 러시아인들을 북방의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특히 코사크족을 악마 취급했습니다. 러시아인의 겉껍질을 벗기면 코사크가 나오고 코사크의 겉껍질을 벗기면 곰이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코사크족은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침략해 평화적인 사람들을 죽이고 도시들을 파괴한 것은 프랑스의 무리와 그들의 유럽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코사크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파리를 약탈하거나 불태우지 않았는데 이는 프랑스인들을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인을 야만인, 아시아인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는 1941년 소련을 침략한 나치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요세프 괴베르스 내각의 공식 선전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독일군도 아내와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슷한 감정을 표했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물질적 이익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허황된 거짓말에 기반한 동맹을 상징합니다. 유럽의 러시아 혐오증의 역사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수습의 발언은 이 유감스러운 유산에 새로운 것을 더하지 못합니다. 사실 무시될 수도 있었지만 그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와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워싱턴에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유럽 국가 원수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럽에서 소위 야만인과의 조약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훈족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기만, 배신, 비열함도 허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유럽의 문명이 소위 야만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기꺼이 저지르지 않을 야만 행위는 없습니다. 이는 바로 러시아 역사에서도 나타났고 유럽인들과 접촉하는 불행을 겪었던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민족들의 역사도 증명합니다. 유럽인들은 다시 한번 무리를 결성해 양심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땅과 부를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다 망해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려 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